네, 수행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소임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묘장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새해가 됐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기를 제가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BBS 초대석에 제가 모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처음 와봤습니다. 저희 TV랑 그리고 네. 또 라디오로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이렇게 네. 편집을 해서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되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지나간 일들은 다 과거로 다 보내버리고 또 새로운 해를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은 일단은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 네. 이사를 맡고 계시다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스님 하면은 생각나는 그 뭐랄까요 구호 활동 또 재난의 현장에서 뭔가 활동하시는 모습, 그다음에 사회 나눔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거든요. 네. 아마 검색만 해봐도 묘장 스님하고서는 찾으면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제구호협력기구인 더 프라미스에서도 또 활동을 하시고 이사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각각 단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오랜 인연을 갖게 되시고 이쪽에 많은 관여를 하게 되시고 이제는 다 대장자를 맡으셔가지고 책임을 지고 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출가할 때는 네. 오직 생사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가기 어려운 길, 남들이 쉽게 결심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막연히 해내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출가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행하는 것은 이 불제자로서 당연한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불교계 NGO에 이제 이사를 맡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가 정말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가서 네팔의 사업 현장을 돌아보는데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밤을 새서 기획서를 썼습니다. 기획서가 대충 한 48가지 이상의 어떤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이제 돌아와서 네. 이 일을 추진하자 그랬더니 아무도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기 어려울 때는 다시 새로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를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삼계 계고아당한지 모든 세상이 고통받고 있으니 이를 편안케 하리라. 탄생계에서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그 가르침을 누가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스님들과 또 불제자들이겠죠. 그래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있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또 조금 더 하나씩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맡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교계에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시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글쎄요. 사실 죽음의 위기를 저는 워낙 여러 번 겪어서 이 현장에 한국에서 뉴스로는 그렇게만 나와요. 여진이 있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 큰 지진 나면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국에서는 여진이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지진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그런 속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남들이 잘 못 겪었던 일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전문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쯤 되셨습니까, 스님? 제가 구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복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는 한 18년 정도 됩니다. 8년 정도. 네. 무슨 학업을 다 마칠 만한 그런 시간 동안에 그 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소임을 맡으셨습니다. 내년이 또 이 사회복지재단이 3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뜻깊은 해고요. 저희는 이제 숫자로는 30주년이지만 네. 그래서 그 30주년에 꼭 몰입하지는 않고요. 우리 불교계는 스님들이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 항상 자비의 보살의 역할을 다 하셨다. 그 예전에 스님들의 기록을 보면 뭐 달이 놓았던 기록, 홍수가 나면은 그 일을 또 수재민들을 구했던 기록들 또 우리 또 김지장 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건너갈 때 새로운 품종의 벽시 이런 것도 가고 농사법도 전해주고 네. 그런 것들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역사와 우리 복지재단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가 이 땅에 네. 뿌리 내린 지가 1000년 이상이 됐고요. 뭐 2000년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불교와 일반 서민들의 삶이라는 것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불교계가 좀 복지에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에 대한 토로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서 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군인들은 눈에 안 띄던데 본인이 군인이 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다 군인들만 있는 것 그거는 같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네. 계속 이 사회복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불교계가 굉장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불교는 우리가 불교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드러내지 않고 하다 네. 보니까 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 재단만 하더라도 175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종사자와 봉사자를 합쳐서 8,000명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불교계 전체로 따져보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불교계 복지재단의 수가 이제 사단법인, 그러니까 법인의 형태를 띈 네네. 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숫자를 해봤더니 대략 재단으로만 500여 개 재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1000여 개의 시설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재단들이 각각 다 지방에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대로라면은 결국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깊이 안 들어가 본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금 이제 네. 관심을 가지고 불교계 사회복지라고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네. 많은 그 복지관들이 나오고 또 좋은 활동들이 많이 눈에 띌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사회복지라는 것은 참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특정한 누구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님 말씀처럼 인터넷이다 이런 데서 불교 사회복지 한번 검색하셔서 뭐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좋고요. 더 프라미스도 좋고요. 그리고 수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한번 좀 동참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신다면 더욱더 오늘 나오신 의미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님 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련해서 네. 그 지난 1월 달 말쯤에 신년 기자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 사회복지재단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겁니다.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굉장히 저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다 얘기하면은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아마 늘 해오던 당연한 일들 말고 새롭게 기획한 일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좀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청년 밥심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밥심. 청년 밥심. 제가 있는 절이 연화사인데 거기 네. 경희대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인문학 교수님 한 분이 저보고 불교의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했어요. 근데 마침 강의가 끝나는 시간대가 그 점심 시간대라서 아이들에게 이제 한번 밥을 줘봤거든요. 이제 절밥을 다들 먹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50명 가까이 강의 들었고 밥 먹은 친구들 한 20명 정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밥맛이 어떠냐 물어봤죠. 그냥 맛있습니다. 이제 이 대답 들으려고 갔는데 아니 그 친구들이 밥을 먹으면서 집밥 같다는 거예요. 절밥과 집밥을 저희가 한 번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가에서 먹는 밥이라면 고기 반찬, 생선 그렇죠, 반찬 이런 거 그렇죠.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절에는 고기도 없는데 왜 아하. 집밥이 떠올랐을까? 그 물어봤어요. 네. 아니 왜 집밥이 떠오르냐? 그랬더니 자기 보니까 그 학생들이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인 거예요. 유학생들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는 어머니가 네. 손이 많이 가는 나물류 영양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나물류를 많이 줬는데 네. 막상 서울에 와서 자취하고 하숙하고 뭐 기숙사 들어가고 보니까 식단이라는 게 나물이 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 곧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집밥. 그래서 절 음식에서 집밥을 느꼈다는 거야. 네. 거기서 새로운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구나. 새로운 시선을 제가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집밥 같으면 많이 먹여주면 좋을 텐데 이제 이래서 같이 옆에 계시던 교수님하고 얘기를 네. 하니까 그 교수님도 불자는 아니셨는데 네. 스님께서 이 유학 온 친구들 네. 그 맨날 알바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이런 친구들 위해서 식사를 해주면 애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또 많이 이렇게 부추기시더라고요. 그 당신이 후원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얘기해가지고 이제 한 게 이름을 청년 밥심. 마음의 힘을 기르자. 밥을 먹고 우리는 불교는 또 마음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복은 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또 불자님들이 정성스러운 그 음식으로 아이들이 훌륭한 청년으로 또 자라난다면 뭐 더 원할 바가 없겠죠. 네, 이런 프로그램 맞아요. 준비 중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밥을 챙기는 민족하면 또 대한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또 밥심. 밥 많이 먹죠. 밥 많이 그러게요. 먹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겐 또 따뜻함이 될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어느 정도는 또 포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넘겨 짚어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날 이후부터 네. 대학생들에게 그냥 밥을 주고 있어요. 무조건 먹어라. 근데 이제 재밌는 거가 우리 사실 저희가 어릴 때는 어디서 밥을 얻어먹고 다닌다 그러면 조금 이제 기도 죽고 눈칫밥도 먹고 막 그렇거든요. 괜히 미안해하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애들한테 밥을 줘보니까 네. 아니에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그 공양주 보살님하고 너무 친근하게 얘기하고 막 물건도 들어주고 네. 뭔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위축됨이 전혀 없고 너무 당당하고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주시는 입장에서도 그래야 더 즐겁게 또 할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애가 어려워하고 있으면 맞아요. 왜 저럴까? 네. 그냥 편히 먹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을 몰라주네 이럴 텐데 너무 당당하게 와서 먹고 가니까 좋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그 경희대와 연화사 그쪽에는 그 절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네. 언제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절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데려오더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골에서 한번 네. 방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꼭 절에 들러요. 그렇군요. 그러다 저한테 꼭 인사시키고 아. 어머니 저 잘 돌봐주고 계신 스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옛날에 막 5, 60년대 왜 하숙생 맡기면은 부모님들 오시면은 하숙집 주인한테 가서 아유 잘 부탁드려요 하던 것처럼 갑자기 그 생각도 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애들이 정말 잘 자라고 사랑받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어머니가 어떤 말씀하시냐면 네. 대구에서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네. 당신은 자기 아들 기를 때 한 번도 찬밥을 먹여본 적이 없대요. 근데 대학을 보내서 이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니 찬밥 먹겠구나. 네.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네. 애가 맨날 절에 와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사실은 집에서도 같이 가족들이 있어도 함께 밥을 먹는다던가 또는 네. 뭐 내 밥을 갖다가 여법하게 잘 차려 먹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조계종 사회복지단에서 우리 스님께서 그 작은 계기로 시작한 청년밥심 프로젝트 네. 이걸 통해서 사찰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고 뭔가 그 정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면서 이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또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가까이 있는 절들을 지금 조사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프로그램으로 왜냐니까 네. 잘 해야 됩니다. 네. 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놔야 왜냐하면 네. 공양주가 안 하겠다고 하면 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양주에 그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만큼 그렇죠, 그렇죠. 세팅을 싹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매일 주면 또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하면은 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 절들에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불교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기존에 하시는 뭐 자비 나눔 실천이라던가 사회복지 시설에 좀 지원하시는 부분들 또 긴급 구호도 하시고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청년들 밥까지 챙겨주시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복지의 영역이 네. 늘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 네. 이제 노숙자, 네. 그다음에 노인 요 정도가 복지 대상이었다면 네. 지금은 점점 복지 영역이 커져가지고 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뭐 50 플러스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은퇴 후 이후를 준비하자 해서 복지 프로그램, 재교육 프로그램, 네.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도 이제는 복지 영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청년 밥심을 비롯한 사실 이미 다른 곳에서 사전 조사를 했더니 몇 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이더라고요. 청년들에게 밥을 네. 주는 실제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항상 새로운 복지 영역을 찾아내는 것도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조금 생각에 전환이 되는 게 일단은 사회복지하면은 뭔가 굉장히 힘든 분들만 도와줘야 된다. 네.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회 보편적으로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네. 복지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 나는 솔로면은 나는 절로 와라. 뭐 이제 그런 아유, 그렇죠. 프로젝트도 하셔서 이 절에 가면은 그렇게 미팅을 시켜주신다고 굉장히 인기가 폭발이었다고. 엄청난 히트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숫자를 더 늘리고 네. 횟수를 더 늘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을에만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찰에서 만남을 주선을 하셨었는데요. 그랬죠. 네. 지금 이제 봄 프로그램도 준비 아하. 중입니다. 그래서 꽃피는 그러니까 벚꽃 피는 아름다운 날, 네. 선남 선녀가 모이는 자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 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나는 절로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됐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젊은이들의 만남의 기회가 많이 적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템플스테이라는 또 훌륭한 프로그램이 네. 이제 젊은이들에게도 선망의 프로그램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절에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에서 만난 인연이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 같고요. 아무튼 네. 문의 전화가 한 수천 건이 들어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의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 주신 더 프라미스 NGO 국제 구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 묘장스님께서 활동하신 게 IT 대지진 의료봉사단장, 동일본 대지진 긴급구호단장, 태국 대홍수 긴급구호단장, 네팔 대지진 합동지원단 긴급구호단장,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지원단장. 굉장히 듣기만 해도 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현장에 다 가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27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실천 대상을 받기도 하셨는데요. 좀 더프라미스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고 권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참 제 원력이 그거예요.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옆에 있겠다. 네.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 것인가. 그럴 때는 자연 재난이랄지 또는 전쟁이랄지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는 분들이 가장 고통 속에 있겠다 싶어서 항상 제가 먼저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갈 준비를 미리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모금을 할 때도 네. 다음에 갈 것까지 같이 좀 후원을 해주십사 늘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미리 항상 5천만 원 정도는 쌓아둡니다. 쌓아뒀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사실 그렇거든요. 보통 재난이 발생하면 갈까 말까? 돈 있어? 돈 없으면 모금해야 되나? 모아보자. 뭐 그럼 벌써 늦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시간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돈을 준비해 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 재난이 얼마만큼 큰 재난인가 요거를 판단한 다음에 이거는 꼭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갑니다. 어떤 위험한 그 현장에 약간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다 저희가 하나씩 그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해 가면서 현지에서 도움을 주고 있죠. 또 그런 상황들이 가다 보면 그분들의 고통이 느껴져요. 표정만 봐도 느껴집니다. 네. 한두 분이 당한 게 아니고 대재앙, 그렇죠. 대전쟁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지진은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현장 대홍수를 많이 갔는데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분들 위해서 도와주러 갔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재난보다 전쟁이 무섭구나라는 거를 그분들의 얼굴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넋이 나가 있는 상태고 뭔가 방금 전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표정인 거예요. 희망이란 얼굴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아들은 못 왔지. 왜냐하면 전쟁 연령 그 전투에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못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여성들 어린 아이들만 탈출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왔기 때문에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표정으로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기억에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우리 더 프라미스가 하고 있으니까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 네. 묘장스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널리 홍보를 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자, 우리 많은 함께 하시는 분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어떤 활동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그리고 더 프라미스의 이런 구호 활동에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묘장스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여쭤보고 있는데요.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지만 저희 초대석에서는 꼭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 제자로 나서게 되셨는지, 어떤 인연으로 출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출가 인연이 좀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사춘기 시절을 좀 세게 겪은 편인데 그때 느꼈던 점 하나가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태어나서 2차수 살다가 위인이 됐던 악인이 되었던 간에 그쵸.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럼 그 길을 가야 하나? 너무 남들이 이미 겪어봤던 일을 굳이 또 내가 또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이 삶을 또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쯤 김성동 씨의 그분이 만다라를 쓴 작가거든요. 아, 네네. 그분의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오. 그분이 원래 스님이었더라고요. 예. 그 스님이었을 때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스님들은 서서 입적하시고 앉아서 입적하시고 물구나무 서서 입적하시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생로병사를 넘어서신 분들이 있네? 그분들이 스님들이네? 네. 그렇다면 내 삶은 여기구나. 나는 어느 누가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내가 가지 않겠다. 남들이 가기 힘들어하고 어려운 길,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내가 살겠다 해서 그때부터 출가를 결심하게 된 거죠. 바로 출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집안이 원래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뭔가 그런 가르쳐준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계사에 추천해 달라. 그 기관에 내가 입학을 하겠다. 연락을 하셨어요. 그렇죠. 스님이 되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그렇죠. 난 특별하게 네. 이게 모이는 곳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카톨릭이나 이런 데도 그 절차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안내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래요. 그리고 내가 왜 나를 못 가게 하나. 규정이 그렇구나. 고졸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또 다시 하시고. 학업에 열중하고 또 이제 고3이 끝날 때 다시 전화를 했죠. 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네. 직지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직지사로 갔어요. 네. 저는 거기에 잔뜩 그 출가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한 분밖에 없어요, 저 앞에. 이건 뭐지? 왜 아무도 없지? 이런 의심하던 차에 네. 12살짜리가 출가하겠다고 왔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어머나. 뭐지? 네. 나는 쓸데없이 3년을 내가 마을에서 더 있었네.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정보를 준 거야? 막 원망하고. 네. 내가 3년이라는 세월을 밖에서 허비했구나. 막 그랬었죠. 어쨌든 그 책을 보고 책에서 불교를 처음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삶을 뒤흔들 만큼 그 책을 보고 나서는 스님들의 삶 외에 다른 삶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카톨릭 성당도 열심히 다녔는데 네. 유아 세례도 받고 뭐 다 받았는데 네. 그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뭐 종교를 받고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신 네네. 거네요. 그거는 과거에 했던 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거죠. 그래서 오직 불교에만 이제 그때부터 몰입돼서 출가했죠. 참 인연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때 조계사로 전화를 안 하시고 딴절로 하셨으면 아마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줬을 그렇죠. 텐데. 그럼 이제 17살에 출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또 이사장 스님께서는 모 사찰로 가시려는데 버스가 끊겨가지고 다른 사찰로 가셔서 출가하셨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출가하는 방법도 정말 많고 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은사를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불교를 만나는가도 정말 너무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게 불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지사로 가셔가지고 출가를 하셨군요. 법등 스님을 은사로 네네.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은사를 선택을 하신 건가 아니면 스님께서 니네 상좌해라 이러신 건가요? 제가 이제 행자 생활을 할 때 여러 스님들이 오더니 네. 그 스승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네. 근데 뭐 막 출가해서 어느 분이 훌륭한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네. 전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시 부주지셨던 네. 법등 스님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스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어허. 삼배를 딱 하니까 네. 그래 알았다 하더니 쪽지를 주셔요. 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오. 본명을 오. 미리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또? 글쎄 말입니다. 그때 잠깐 든 생각은 네. 그 앞에 저한테 이렇게 추천하신 분들이 혹시 이야기를 듣고 오셨나.
그런 의심을 살짝 하긴 했었죠. 아. 네네. 어쨌든 스님과는 그렇게 인연이 됐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 뭐 약간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얘기하셔도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같으면 저 같으면 혼냈을 사항인데 스님은 혼을 안 내시더라고요. 아, 법등 스님께서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제 자리를 잘 잡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옆에서 되게 깊은 믿음으로 신뢰로서 저를 지켜봐 주신 것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도 딱히 말씀 안 해주시고 근데 당신이 막 경실련 또 공동 대표도 하시면서 또 금호종합 사회복지원 관장도 하시면서 사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몸으로 좀 배웠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외람되지만 네. 우리 또 묘장 스님 이렇게 쭉 해오신 걸 보면은 옆에서 은사 스님께서 그냥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그냥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잘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또 녹자 원자 네. 예, 녹원 대종사 큰 스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또 옆에서 시봉을 드신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군대 이제 절에 있다가 네, 군종병으로 군대 갔다가 네. 제대를 또 했어요. 예. 그때 그 저희 노스님이 이제 녹자 원자 큰 스님이신데 네. 출가를 했는데 모두가 다 정말 스님께 깍듯이 하고 큰 스님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큰 스님 소리를 들으시는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아하. 그래서 제가 시자를 자청했습니다. 오. 원래 그 연화사에서 시자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네네. 그 스님하고 1년 뒤에 내가 갈게요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스님이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1년을 먼저 가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글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는 당연히 은사 스님은 이렇게 노스님 잘 모셔라 했지만 네. 저는 정말 난 목표가 있었죠. 어떤 점이 큰 스님이신가 이렇게 내가 알아보리라. 알아보리라.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봤죠. 네. 근데 정말 큰 스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을 때와 네. 홀로 계실 때 모습이 너무 똑같습니다. 아. 정말 한결같고요. 그다음에 부처님을 대할 때 저는 그렇게 절을 한번 부처님께 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뚝뚝 떨어져요. 신심이 떨어지는 게 옆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모습 그 간절함 부처님에 대한 간절함이 막 그 흘러 넘치는 거예요. 보여요. 와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절에 가면 항상 모든 법당 일일이 다 참배 다 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신도분이 돌아가시겠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 부처님 뵙고 가라고 작은 원부를 구해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시간을 그 원불 앞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상자와 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 나름 최고 깨끗한 거 갖다 드렸더니 부처님을 그 통 안에 넣고 혹시나 남이 거꾸로 뒤집어서 잘못할까 봐 상하 좌우를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내드리기 위해서.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 그 머리 맡에 눈을 뜨면 보이는 곳에 가져다 드리고.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그냥 하시는 법이 없구나. 모든 것이 모든 거에 정성이 다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법,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법, 뭐 말로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생각하시면은 좋은 스승님과 또 좋은 어른 스님들이 계신 네. 곳에서 또 배우셨던 게 우리 또 묘장 스님의 아주 불교의 인연이랄까요? 좋은 인연을 타고 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주지소임 맡고 계시고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소임을 맡고 계시는 묘장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또 활동하시는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또 이 스님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 활동들 여러 가지 분야 계신데 유튜버시더라고요. 상기티칼리지. 네. 네, 맞죠. 결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스님께서 가고 싶은 절 저희 BBS 다큐멘터리에서 학도암에 계실 때 네. 저녁에 이제 황혼역이 되니까 카메라를 너무나 능숙하게 꺼내서 거기에서 놓고서는 이제 너튜브에 올릴 것 같다 촬영하시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상기티칼리지에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시작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막상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정말 절에 아무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자들이 안 오면 내가 가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온라인 법회를 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처음에 이제 법문만 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는 이제 독경을 함께 하는 걸 했어요. 금강경 독경. 그러다가 또 독경만 하니 좀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앞에 이제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하고 또 마무리 또 한마디 하고 이랬더니 점점 살이 붙어가지고 거의 법문을 한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코너도 네. 이제 법문하는 걸로 해서 또 불교 성전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런 걸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제가 항상 법회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절에 온 이래 거의 22살 무렵부터 법회를 봤어요. 그때 청소년 법회를 시작으로 해서 근데 군대 가서는 군인들 대상으로 네네네. 법회 보고 제대해서는 역시 또 대학생들 대상으로 법회 보고 그래서 거의 30년을 법문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매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법문했던 장면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네. 또 거기서 주요 장면만 또 잘라서 쇼츠로 해가지고 한 4-5개 뽑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상을 만든 것은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시기부터 네,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신 거는 출가하시고 나서 거의 뭐 바로 시작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법문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도 굉장히 방송 보시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참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네. 뭐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굉장히 약간 차분하면서 포근포근한 느낌?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면서 그렇다고 느린 것도 아니고 참 적확하게 말씀을 편안하게 풀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네, 많이 듣는데요. 네. 그것도 단점도 있습니다. 잘 조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 졸게 하려고 너무 다정해서 톤을 올리는 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내용을 그냥 풍성하게 이야기를 잘 담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유튜브에서는 이게 재밌는 게 최고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만 찾고 다니고 네.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봐서 내가 재밌는 법문을 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냥 부처님의 그 여러 이야기들,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주고 네. 세상과 좀 가까운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깔깔깔 웃으면서 눈물 쏙 빠지게 그렇게 있는 재미가 있고 그냥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엄청 진지한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부처님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좀 후자 쪽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떠신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그 부분은 또 제가 늘 잘 해왔던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연하사 불자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몇 % 조시고 몇 %가 재밌어 하시는지요? 네. 아니 길게 하면 졸고요. 그래서 요새는 네. 시간도 줄였습니다. 20분을 넘지 않도록 본문 시간을. 그렇게 해서 졸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수계식을 진행을 하는데 네.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네. 제 평소 톤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저 뒤에서부터 네. 파도가 오는 거예요. 아니, 다 쓰러져. 뒤쪽부터 이렇게 다 졸기 시작하는 거지. 조금만 지나면 이 앞까지 올 것 같아. 네.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톤을 올리고 네.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네. 이제 파도를 다 물리쳤습니다. 졸음의 파도를.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뭐 정말 온라인으로 그리고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불교 그리고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불교 지향하고 계시는 우리 또 매장 스님이신데요.
지금 소임 맡고 계시는 주지소임 맡고 계시는 연화사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네. 연화사는 경희의료원 뒤편 그리고 경희대학교 옆에 있습니다. 회기역과 가깝고요. 걸어서 올 수 있는 절들 중에 하나죠. 보통 절이 산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저희는 마을버스 또는 도보로 이동해도 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리 마을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절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팔관제 포살 법회를 합니다. 불자들의 올바른 삶은 계율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라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8가지 계율을 지키는 팔관제계 네. 포살을 하고, 그리고 또 문화센터도 저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센터 안에서 다도도 배우고 또 춤도 추고 네, 여러 수업들을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제가 주지를 한번 살았었어요. 딴 데 갔다가 다시 왔는데 네. 그때 경희대학교하고 MOU 체결하면서 담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절로 오면 경희대학교, 경희여중여고, 경희초등학교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한 1,500명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기 조계사도 가보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조계사 대웅전 앞으로 통과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정말 이웃과 함께하고 사찰이 학교와 또 함께하는. 네. 맨날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은 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 그 문이 열리기 전에는 절이 좀 이렇게 골목 끝에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절에 가야지라고 맘먹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곳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오래 사셨던 분들도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건물에 가려져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동네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새마을금고 총회도 저희 절에서 열고요. 또 뭐 동네가 회기동이거든요. 네. 회기동 주민과 뭐 구청장과의 대화, 그럼 이제 또 마당에서 절에서 또 열리고, 아니 저 강당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와 거의 한 호흡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 그게 또 바로 또 포교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또 절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스님 참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24시간이 모자라 뭐 그런 유행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발언이랄까요? 앞으로의 계획들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불교계가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고통받는 곁에 제가 있겠다라는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또 제가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는 기간 동안은 불교계 복지계가 어디에서도 항상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 수준을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도 항상 관심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응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불자가 되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자님. 중생을 많이 모이게 하는 4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일을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일을 시키기 바쁩니다.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쪽으로 와라, 그건 하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는 말로 그 사람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사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왼쪽으로 우리 같이 가자. 오른쪽으로 같이 가자. 자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이 무거운 짐을 같이 들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함께 하자. 이것이 바로 동사섭이 되겠습니다. 이 동사섭을 실천하면 우리 곁에는 늘 사람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가는 삶이 훨씬 우리의 삶을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 사람과 뜻을 함께 맞춰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걸어가고 짐은 같이 들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